하나님 말씀 볼게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127편 3절 한 구절만 읽고 바로 이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편 3절입니다. 899쪽쯤 됩니다. 127편 3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두 분만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지금 소개해드릴 우리 사모님은요, 손경숙 사모님이시고 공식 명칭은 강사되세요. 손경숙 강사님이신데 작년 5월에 합동 측에 서울에 소재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작년 5월에 목사님이랑 이제 은퇴하시고 제주로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거주하시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교회 몇 번 참석하시면서 또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강사 우리 사모님 안에 있는 전문 재능성들 또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일단 우리 교회에서 장을 한번 마련할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흔쾌히 오케이 해주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엄마도 힘들어, 이걸로 우리 한 45분 55분 전후쯤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주 도민이 돼서요, 요새 비자린 가면 공짜로 넣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기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제가 오늘 제목이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엄마도 힘들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그죠? 저희도 아이를 3명을 키워가지고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엄마도 힘들어 해보세요. 시작.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엄마도 힘들어, 그죠? 예, 엄마도 힘들어야 아주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들은 우리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기업이라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책 보고 호목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숙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힘들어요, 그죠? 계속 그 생각해야 되고, 자식이 우리의 호목이래요, 그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돌아보면은 일찍 제가 이 공부를 안 한 게 너무 후회가 돼서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50년 전쯤부터요, 의학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건강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심장병, 피부병, 소화기병 이렇게 하나하나로 보았는데 50년 전쯤부터 사람들은 하나로, 신체가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하나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시키고 그러면 심장병이 있는 사람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마찬가지로 1950년쯤부터 상담학계에서 이런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을 불러서 상담을 하면은 집에 돌려보내면 이상하게 돼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상하다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가족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 상담이라는 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 치료자이신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가족 상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이 프로그램 안에 이론은
버지니아 사티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분은 가족은 끊임없이 서로 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가족들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근데 이 아버지가 변하니까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엄마가 변하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다. 이걸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거 목사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너와 상황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여러분 부모입니다.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가족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란 환경에 자란 가족을 원가족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원가족 안에서 여러분은 몇 번째였어요? 장남이셨는지 장녀였는지 차녀였는지 여기마다 역할이 다르시죠,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아버지가 소리를 팍 지르면 엄마하고 아이들이 꼼짝도 못해요. 이렇게 갈등을 치료했는지, 갈등을 해결했는지, 아니면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막 싸워요. 그러면 한 명이 장남이 나는 이런 집에 못 살겠어 이러고 튀어나가 버려. 근데 둘째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피스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화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냥 놀러 다니고 집안일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호작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라난 원가족에게서 여러분이 대처방식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대처방식은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남처럼 나는 이런 집에 못 살아! 이거는 비난형이에요. 비난형.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내가 잘할게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회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니네들은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열심히 나가서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대처 방식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돌아보면 나는 어떤 대처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같이 비난을 했는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빌었는지, 아니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든지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이러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 잊어버릴 거야, 나는 놀러 다닐 거야, 나는 다른 짓 할 거야, 이렇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게 돼요. 이 규칙은 좋은 규칙이 아니고 이 규칙 안에 나를 가두게 되는 규칙을 가지게 돼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만날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돈 못 버는 남자 절대로 안 만날 거야. 나는 돈이 있어야 돼. 규칙을 가지는. 남자는 공부를 잘해야 돼. 우리 아버지 봐.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집이 이렇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 그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무엇인가를 아시려면은 그거를 딱 건드리면 화가 나요. 그죠?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막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내 돈이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요.
보통 때는 너무 착해요. 소리도 안 질러요. 근데 돈 문제가 딱 걸리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도 봤어요. 이 집이 엄마 아빠가 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중학생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진 규칙은 뭐냐면은 사람은 키가 커야 된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애가요 토할 때까지 우유를 마시게 해요. 그런다고 키가 크나요? 양쪽 다 유전자가 키가 작은데, 그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우리 집안에 남자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우리 외삼촌도 보면 공부를 안 했고, 우리 남동생도 보면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제 속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제 속에 남자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딘지 모르게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잡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꼼짝 못 하다가 조금 크니까 길거리에서 저랑 이렇게 걔는 올라오고 저는 내려가는데 고개를 휙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서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잘 때 책 읽어주고 제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키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걔가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제가 어땠겠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반 죽여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의사소통 세미나를 우연히 갔는데 제가 얼마나 무식한 엄마고 얼마나 안 좋은 엄마인지를 그날 깨달았어요. 저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저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저 맨날 기도했거든요. 맨날 말씀 가르쳤거든요. 애들 데리고 큐티 했거든요. 걔네 친구들 불러서 우리 집에서 큐티 시키고 제가 큐티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걔가 나를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사모님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요, 신건이가 교회에서 욕을 많이 해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제가 그날 정말 자리 펴고 누웠어요. 몰랐던 거예요. 집에서 안 그런데 나가서 다른 거예요. 제가 계속 아이에게 푸시하니까 넌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런다고 공부 잘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돈이 다가 아니야. 돈이 없어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우리 가정에 다 건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그 규칙을 유연하게 바꾸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꼭 글자로 된 책만 읽어야 된대. 그걸로 맨날 싸워요, 애들이랑. 만화책 읽으면 안 되나요? 읽어도 되시죠? 그죠? 책을 그렇게 읽기죠. 만화책 읽어도 돼요. 조금씩 유연하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안 하면 다른 거 시키면 돼요. 요새는 직업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시나요? 지금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죠? 근데 그 화가 난 게
지금 내 상황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네, 과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 과거에 묻혀있던 무의식에 있던 것들을 누가 살짝 건드린 거예요. 그죠? 네, 살짝 건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그게 늘 열등감이세요. 근데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아저씨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안 서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내가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저 택시 운전수가 그냥 지나갔구나. 그 아저씨가 중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게 우스운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과거 저 90%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너로 넘어갈게요. 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너 아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버지니아 사티어는 발달 단계를 이렇게 보셨어요. 씨앗 있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의 모습을 씨앗으로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되죠. 그 다음에 줄기가 되죠. 봉우리가 되죠. 그 다음에 꽃이 펴요. 꽃이 피고 나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죠. 그죠? 아, 저는 저희 집에 귤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꽃이 핀데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 아파트만 살다가 여기 오니까 그런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씨앗을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러면 싹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 발달 단계는 언제일까요? 영유아기겠죠. 영유아기. 그래서 한 5살, 6살 될 때까지예요. 그죠? 자, 근데 한 4살 됐는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얘는 아직 뭐죠? 어린 싹이에요. 근데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동생한테 양보하라 그래요. 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얘도 아직 어린 싹이에요. 그죠? 아, 엄마는 나를 동생보다 안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유아기 때는 전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엥 울면 엄마가 와서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나는 전능해. 내가 엥 하면 와서. 근데 엥 해도 안 울면 어떡할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되게 안 좋은 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본 게, 왜 어른들이 그러죠. 자꾸 안아주지 말라고. 그러면 손 타서 버릇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안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2살까지는, 만 2년까지는 아이가 엥 울면 엄마가 가야 돼요. 근데 요새는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그죠? 엥 울면은 선생님이 달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려오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린 싹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싹이 났을 때 옆에서 돌봐주고 물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아이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은, 엄마가 안 보여도 너랑 항상 같이 있어. 너는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존재야. 이걸 심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70이 돼서까지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우리나라 상위 1%의 돈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 못 주무세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 가족을 알거든요. 가정사를 알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할 때 자모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지 말고 권사님 어렸을 때에 떠오르는 영상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너무 아들 하면서 근데 이분은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학교도 그냥 겨우 보내고 아들들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사시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때 나 너무 슬펐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그걸로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날 제 전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눈물이 났대요. 이게 애착이 안 된 거예요. 애착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왜 딸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죠? 저희 엄마도 태어났는데 아프니까 사흘 동안 밀어놨대요. 살면은 그냥 살고 죽으면은 그냥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딸 5에 오빠가 태어났고 그 오빠의 연년생으로 태어난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지금도 뭘 얘기하시면 쪼르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안 쪼르면 안 주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엄마를 100% 이해하게 됐어요.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러시지? 지금 다 가지셨는데 왜 저러시지? 그랬거든요. 100%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영유아기.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면 엄마와 좋은 평생 이루어갈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때는 격려자가 돼야 돼요. 격려자가 돼요. 영유아기 때는 양육자가 좋은 양육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령기에는 좋은 격려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습관, 그 다음에 학교에 가는 습관 그런 것들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사춘기를 대비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로 가면 무슨 시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죠. 그죠? 그 뇌과학자들은요, 이때 우리 그 뇌세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시기래요. 그래서 시냅스들이 새로 생기고 이렇게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래요. 이 리모델링 기간이요, 남자들은 30살, 여자들은 24살까지래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집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맨날 어때요? 어수선하죠? 맨날 뭐 먼지 날리고 막 어수선하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 어때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되면 죄송해요. 생지랄을 하죠. 그죠? 생지랄을 해요, 진짜. 금방 나와서 엄마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뭐 말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문 닫고 들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되게 정말 좋은 그 법칙을 얘기하시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에요. 이때 지랄해야 돼요. 이때 안 하면 언제 하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지랄은 어릴수록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칠 때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래요. 그때 엄마가 딱 공부를 한 엄마면 어떻게 할까요? 아, 네가 오늘 그래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구나. 엄마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왜 안 하던 짓 해요? 이래요. 그래, 엄마가 이제 좀 안 하던 짓 해보려고. 아, 네가 많이 힘든가 보다. 마음을 읽어주고, 그렇지만 네가 엄마도 이제 네 말을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막 문을
콱 닫고 소리 지르고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감정을 읽어주면서 행동을 한계를 지워주는 거예요. 이걸 해주셔야 돼요. 감정만 읽어주면 허용적인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어린아이들도 막 화가 났을 때 아, 네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렇지만 그때 동생 때리는 건 아니야. 네가 좋게 얘기해. 그러면 엄마도 같이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에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 못하면은요, 이게 안으로 눌려요. 그죠? 우리의 감정은 안으로 들어가서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자녀가 10대라고요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고의 분노의 표현이 수동 공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누구를 때리고 이거는 그 10으로 보면 10으로 보면은 수동 공격을 15로 보더라고요. 수동 공격이 뭐냐면은 은근히 애매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는 사춘기 한 번도 안 했어. 물론 엄마가 잘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돼요. 사춘기 한 번도 안 하고 욕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방긋방긋 웃었어. 근데 그 분노가 안으로 쌓이지는 않았는지. 근데 이 수동 공격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왜 은근히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죠? 상사에게 은근히 애를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한테서 쌓인 게 있잖아요. 그 부모의 모습이 상사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애를 먹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리게 되죠. 아내를 은근히 애를 먹이는 거예요. 아주 아닌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가 너무 표현을 안 해서 무의식으로 이걸 내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도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스트레스 흡수제가 되어줘야 된대요. 엄마의 역할은. 아이가 밖에서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 오면 그거를 좀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 엄마한테 어디 버릇 없이 그래. 그죠?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얌전하게 조용히 공부하는 애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기질이 달라서 저는 이제 MBTI 공부도 해봤는데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리사가 되려도 몇 년을 요리 학교를 다니고 실습을 해야 돼요. 그죠? 요리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식당에 가서 그 불을 쓸 수 있는 데까지가 또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시는데 무슨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냥 결혼해서 바로 부모가 됐잖아요. 그죠?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MBTI 공부도 해보면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른 성향들을 주셨어요. 이게 또 너무 달라요. 저희 남편하고 저는 완전히 틀려요. 제가 이제 이 MBTI 공부를 하고 우리 남편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저러죠? 그랬는데 제가 읽은 책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 책을 안 읽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말해줄 방법이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제발 공부하셔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MBTI도 알고 나면은 엄마하고 아이하고 기질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우리 아이 3명이 다 저랑 달라가지고
다 자유로운 영혼들이거든요. 저는 완전히 모범생. 진짜 기가 막혀요. 애들 하는 거 보면. 옛날에 제가 날라리라고 학교 다닐 때 쳐다도 안 보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 그 목사 아들, 목사 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걔네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른 애들을 걔가 키우면서 제 시야가 넓어져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 저 참 좋다. 나랑 다르서 참 좋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자,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사티어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빙산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빙산 위의 부분이 몇 프로가 위로, 바다 위로 올라와 있죠? 10% 정도. 밑에는 어때요? 90%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볼 수 있는 거는 뭐죠? 그 아이가 하는 행동과 말과 표정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10%라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감정에 대한 감정. 그 밑에 지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죠? 기대가 있고 열망이 있어요. 그 밑에 자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처럼 저렇게 뭐 시루떡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섞여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감정은 여러분 기질이 이렇게 사고형이신 분들은 감정을 굉장히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여보 나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되게 기분 나빠. 그러면은 귀를 할례 받아야 되겠네. 이래요. 누가 이렇게 할까요 저한테? 그죠? 감정을 굉장히 쓸데없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감정은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달라는 메시지예요. 감정은. 그죠?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가, 아이의 감정이 어떤가, 그 다음에 그 감정을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은 어떤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제가 아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하면 화가 나는 거는 뭐였어요? 남자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을 바꾸고 남자가 뭐 꼭 공부를 잘해야 되나 다른 거 잘하면 되지. 그러면 화가 어떻게 해요? 덜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결혼 10주년인데 꽃을 좀 들고 들어오겠지 우리 남편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대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는 그래도 전교에서 한 10등 안에는 들 거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50등을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아니야.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지가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저는 부모 교육 딱 시작하면은 이 기대부터 내려놓으라 그래요. 살아있는 거로 감사. 살아있는 거. 그러면은요, 감사 못할 일이 없어요. 그죠? 걔가 빵점을 가지고 와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걸로 감사해요. 제 동생이 이번에 그 딸이 그 수능 시험 치는데 지는 이때까지 보다 저렇게 공부 안 하는 애는 처음 봤다고.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래. 그죠? 살아있는 감사.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한테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요.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감사해. 네가 내 딸이라서 고마워.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고마워. 여기까지 내려가요. 근데 자꾸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가 안 채워지면은 우리가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다른 표정을 짓게 되는 거예요.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표정. 자, 그 다음에 열망은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한테 뭐가 많을까요?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 청년 산부라고 신혼부부들 2년 동안 제가 그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남자들의 가장 큰 욕구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빛나는 갑옷을 입은 영웅이 되고 싶어요. 남자들 이 욕구가 가장 강하대요. 맞습니까, 목사님? 맞죠? 네. 근데 목사님 집 여기 교회에서 빛나는 갑옷을 입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 하시잖아요. 부목사님이죠. 그죠?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막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라도, 집에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좀 아시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좀 해드리세요. 그거 안 해주면 어디 갈까요? 예? 교회 다니니까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죠? 안 믿는 분들은 어디 갈까요? 빛나는 갑옷을 입은 영웅을 대접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빠! 오빠가 최고야. 이렇게 잘생겼어. 오빠 최고야. 내가 이때까지 본 오빠들 중에 최고야, 최고. 거기로 가신다니까요. 상담료 엄청 내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하나만 읽으시면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요 사례를 잠깐만 보시면 이제 요 빙산을 어떻게 이용하나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냐면은요. 자, 상황을 여러분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퇴근해서 지금 자, 딸이 몇 살쯤 될까요? 중2. 그죠?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딸의 감정은 어떨까요? 짜증나고 당황스럽고 갑자기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엄마한테 딸은 뭐 했어요? 말대꾸하고 째려보고 그죠?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수치심도 생기고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전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을 치우는 것보다 얘는 뭐가 더 중요해요? 친구랑 전화하는 게. 이때 친구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랑 전화하고 나중에 엄마 오기 전에 후다닥 치워야지 했는데 집이 이렇게 돼버린 거.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엄마를 기대한 거예요? 야, 진짜 집 너무 어지러졌다. 좀 치우고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되겠니? 이런 엄마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막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열망은 그런 내 모습을 좀 수용받고 사랑받는 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딸이어서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
자, 엄마의 내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엄마는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아이한테 때리고 소리 질렀는데 그게 또 죄책감으로 와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자, 어떤 생각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잘해야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이 엄마의 생각 어떤 걸까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 오니까 또 막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짜증이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일을 해야 되나? 자,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엄마가 막 그렇게 하면 엄마 미안해, 내가 얼른 치울게 이러기를 원했는데 딸이 어떻게 해요? 말대꾸하고 소리 지르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망은 존경받고 인정받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내 자존감이 낮아졌다. 자, 요거를 우리가 내면으로 탐색을 해보면은 어디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조금씩만 바꾸면, 그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저 나이 때는 친구랑 통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막 화를 안 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면 탐색을 해보면서 갈등 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황으로 넘어가서요. 상황에는 우리의 상황에서 그 버지니아 사티어 선생님은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대화를 한 경험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자녀의 감정을 알아내서 읽어주고,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격려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기대를 아이에게 말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소극적인 경청은 눈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 그런 어쩌면 좋니? 야, 엄마라도 그랬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경청은 했구나. 그 다음에 오늘 네가 너무 힘들었다는 말이지. 오늘 공부가 어려웠구나. 어렵다는 말이지. 이렇게 반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간 졸리시죠? 안 졸리세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아무 얘기나 보세요. 오늘 아침에 뭐 미역국을 먹었다든지 뭐 아무 얘기나 하시는데 한 분은 그랬군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러든지 화가 나셨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30초만. 자, 두 분이서 어서 얘기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이 최고로 잘하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어떠셨어요?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막 이렇게 반응하시니까 어땠어요? 네? 근데 제가 참 이해 못 할게요. 이 엄마들끼리 얘기하라 그러면은요, 너무 잘하시거든요. 너무 막 눈도 마주 보시고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막 손뼉도 치시고 그러는데 애들하고 이게 못 하세요. 애들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면은 너무 기쁘시죠? 그때 친구가 뭘 안 해서 그럴까요? 내가 말하는 데 대해서 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어떡해? 이런 말 친구들 사이에 별로 안 하시죠? 그리고 맞아 니네 시엄마 진짜 미워 죽겠다. 야, 니네 남편 어떡하냐?
야, 니는 너무 착하다. 내 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 막 이렇게 하면, 그죠? 그게 공감이에요. 근데 아이들하고 하고 오라 그러면 못해요. 참 신기해요, 그게. 이거를 아이들한테 해주셔야 돼요. 자, 아이들한테 이걸 해주려면은 여러분이 뭘 안 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아이가 막 화가 났어요. 그죠? 근데 마음을 읽어주면 이 화가 났던 게 내려와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맞추게 돼요. 그죠? 여러분 막 화가 났을 때는 이성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죠? 근데 감정만 막 이렇게 차올라요. 근데 그때 아, 네가 그랬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이러면은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이게 말도 많이 하고 몸도 가만히 못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무슨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은 막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가 혼나고 왔어요. 들어오면서 가방을 팍 집어 던지면서 내일 학교 안 간대요. 엄마, 나 내일 학교 안 가요. 그러는 왜 그랬더니 내가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랬대. 기분 나빠서 학교 안 간대. 그때 제가 야, 니네 선생님 그럴만 하니까 하지. 좀 참지 왜 못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그러면 걔 어디 가요? 가출해요. 그죠? 가출해요. 근데 그때 내가 야, 니는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정말 속상했겠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전 진짜 놀랐어요. 제가 이거 한참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를 악물고 옛날 같으면은 그랬는데 진짜 이를 악물고 야, 진짜 너 정말 속상했겠다. 억울했겠다. 엄마라도 그랬겠다. 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일부터는 내가 좀 참아야 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아빠한테 혼나고 이러고 누워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거기 가서 야,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네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한 번 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배울 때 가서 그랬어요. 야, 네가 아빠한테 혼나서 화가 많이 났구나. 속상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은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속이 시원해져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읽어주기가 저는 부모 교육 첫 시간부터 이거 강조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읽어주는데 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명령하고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포감과 심한 저항 유발과 반항과 말대꾸. 여러분, 아이들 말대꾸 하죠? 말대꾸 왜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명령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가 진짜 말대꾸 잘했거든요. 왜 말대꾸를 하지? 나는 옳은 말 아는데. 그랬는데 저거를 제가 그 마음을 안 읽어주고 명령하고 강요한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 뭐죠? 경고하고 위협하고 훈계하고 설교하고. 자, 나는 뭘 많이 하는지 한번 보세요. 충고하고 해결 방법 제시하고. 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득과 논쟁. 그 다음 비난, 비평, 비판. 칭찬, 찬성. 칭찬해 주는데, 아이가 화났는데 칭찬을 해주고 찬성을 해주는데 왜 화가 날까? 엄마가 아이를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서 엄마가 원하는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저 말은 이해가 안 됐어요, 공부할 때.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이제 아프셔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거 말고는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당신은 좋겠다. 밖에 나갈 수 있어서 이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남편이 뭐라냐면은 여보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말이 듣고 싶어요? 당신이 많이 힘들구나. 그죠? 그 말이면 돼요. 근데 여보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칭찬과 찬성이 걸림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죠? 나는 사랑해 그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당신이 많이 힘들구나 그 말이 듣고 싶었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욕설, 조롱, 분석, 진단, 동정, 위로. 우리 남편이 한 게 동정일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테니까 넌 오늘 집에 잘 있어. 오늘도 고생해. 그렇게 느껴요. 우리 남편 물론 그런 마음으로 안 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걸림돌들을 쓰면은 아이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캐묻기, 신문, 화제 바꾸기, 빈정거림, 후퇴. 자, 우리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내일 학교에 안 갈래요. 소수 나누기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나와서 풀어보라고 할 텐데 나만 못 풀면 어떻게 해요? 나 내일 학교 안 가요. 애가 저녁 돼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보통 엄마들 뭐 어떻게 얘기하시죠? 집사님 옛날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 잘 안 들려요. 보통 뭐라고 말하죠, 엄마들이? 공부 시간에 뭐 했어? 그죠? 그리고 진작 말하든지, 이제 저녁 시간에 내일 학교 자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어떡해? 그죠? 분석하고, 진단하고, 비난하고. 자, 이제 마음을 읽어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지금 내일 학교 안 가는 게 뭐가 걱정이 돼요? 소수 나누기 못해서 못 풀어서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걱정이 되죠. 자, 그러면 뭐라 하면 될까요? 소수 나누기를 잘 못해서 걱정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지금 우리 10문제만 빨리 한번 풀어볼까? 소수 나누기 쉬워. 그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떨까요? 엄마는 안전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힘든 거를 근데 막 소수 나누기 못한다고 말해 이 말 한마디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책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부하지 마. 이제 너 학교 보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고 막 책을 갖다 버리고 막 그러면 그 다음에 몰라오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는 거죠. 그냥 학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 안전한 스트레스 흡수제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걱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몇 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사춘기가 돼서 정말 걱정이 있어도 말 못하죠. 뭐 또 난리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죠? 아빠는 왜 귀를 못 뚫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귀 안 뚫은 애가 어디 있다고. 중2인가 봐요. 그죠? 자, 얘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아빠한테 느끼는 감정이. 우리 아빠는 답답해. 그죠? 아빠가 귀를 뚫지 못하게 해서 답답하구나. 귀가 많이 뚫고 싶구나. 어떻게 할까? 우리 아들이 귀가 뚫고 싶대요. 그래서 중2 때. 그래가지고 귀를 뚫고요. 그게 또 하나만 뚫는데요. 그래가지고 뚫고 집에서만 귀걸이 하고 나갈 때는 빼고 그래도 제가 뚫게 해줬어요. 이때 이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 몇 달 이제 뺐다가 낀다가 뭐 하더니 그 다음에 그냥 안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맨날 애들만 마음을 읽어주다가 그러면 내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전달법. 그래서 자녀의 행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다음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부모의 필요를 자녀가 알돼서 방어적이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게 해요. 근데 방법이 상황을 비난 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내가 화가 났는데 비난 안 해야 돼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비난 안 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느끼는 내 감정과 생각을 말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집에 온다 해놓고 얘가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없어요. 근데 애가 11시 반에 들어왔어요. 엄마는 막 1시간 반 동안 화가 났어요. 그죠? 자, 들어오는 애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비난 없이. 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네가 10시에 온다 해놓고 아무 연락 없이 안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사고가 났나 걱정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엄마랑 약속을 네가 너무 그냥 함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엄마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 그러면 할 말 다 했죠. 그죠? 애가 들어오는데 막 소리 지르면 사실 이 말은 못해. 안 해요. 안 하고 막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전화를 안 하고 늦게 오면 우리 엄마가 걱정을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늦게 되면 네가 꼭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비난 없이 하다 보면요, 화가 난 게 내려가요. 화가 난 게. 굉장히 우아한 엄마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안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한 번도 안 읽어줘 봤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나도 안 해도 돼.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긍정적 나전달을 제일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 나전달의 가치를 보여준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엄마 딸이어서, 엄마 아들이어서 행복해. 네가 내 방을 정리해 주니까 엄마를 도와주는 내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아이들과 놀아주니까 아이들이 행복해서 나도 즐겁네요. 이게 의사소통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아무 갈등이 없을 때 이 말을 많이 쓰세요. 많이 쓰면 저금 통장에 우리가 돈을 넣어 놓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읽어주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잔고가 많이 쌓여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뺏쓰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해놓고 나면 아이들하고 조금 갈등이 생겨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는 문자를 보내도 되고 카톡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상한 남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당신은 나 안 때려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내 남편으로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존재 자체로, 네가 뭘 해서가 아니고 이걸로 많이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예방적 나전달. 아이가 미리 우리가 나전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손님이 오시는데 저녁에 아이가 숙제를 미리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집에 손님이 오실 텐데 네가 숙제를 해놓지 않아서 밤에 늦게까지 할까 봐 엄마 걱정되네. 지금 숙제하면 안 될까?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적 나전달을 미리 쓰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늘 뭐 사달라고 하는 애한테
엄마는 너랑 마트에 가고 싶은데 네가 또 사달라고 떼쓸까 봐 걱정돼. 엄마랑 약속한 것만 사자. 그렇게 해서 아이랑 미리 한계를 꺼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부모 교육을 받게 되면은요, 엄마와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뭘까요? I am okay. 나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나는 I am okay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거든. I am okay.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임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나와 너와 상황, 일치가 일어나요. 일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내 말을 하고 아이를 배려해 주면서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자, 여러분, 나를 이해하고 아이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기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이런 엄마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노력을 해도 완벽한 엄마는 될 수 없어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는 순간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그냥 노력하는 엄마가 돼요. 그 엄마 반성문을 쓰신 이은남 선생님 책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련한 부모는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여러분이 우리 엄마 하면은 우리 엄마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엄마가 돼요. 그죠?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말이 있어요. 기묘자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기를 원하세요. 카운셀러는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잘 공감해주는 기본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너 왜 그랬어? 왜? 했어, 안 했어? 오늘 공부했어, 안 했어? 이거는 뭐예요? 경찰들이 하는. 그죠? 근데 여러분 실컷 엄마 되게 해주셨더니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아니고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모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이들의 말에 공감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달려와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나의 힘든 것들을 아픈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흡수를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